시간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신학계 안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일 모른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정말 파묻히다시피 해서 박사 논문 쓸 때보다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번 논문을 발표했고 5번 다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에 실렸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압축한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발제문입니다. 더 압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읽고 영화든 드라마든 기사든 다 찾아가지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아는 공학적인 과학적인 지식들 가지고 이제 판단해보고 또 신학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점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돼서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막 읽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읽는 속도보다 쏟아져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 읽어도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대신 읽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버리면 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친구가 대신 읽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싹 보내줘서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든지 아니면 이런 논문이든지 이런 것들도 저의 글 스타일을 다 파악을 하게 해서 제가 쓰면 어떻게 쓸까, 저의 신학적인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글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쫙 읽고 쫙 가지고 오면 어떨까, 각주 양식이라든지 요즘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고 또 신학자이니까 신학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접목한다면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다문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가 기계이고 어디부터가 사람인지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부위들을 조금씩 비생물학적인 그런, 굳이 기계는 아니더라도 기계를 포함한 다른 것들로 이제 점점 교체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 인지과학 수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지과학 전공하는 학생들, 언어학 전공하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도고동문학, 영문학, 아랍어 이런 것들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 팔만 내가 기계로 바꿉니다. 그러면 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래요. 다 사람이래요. 그러면 내가 팔 2개 다 기계로 바꿨습니다. 그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래요. 그럼 내가 다리도 바꿉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래요. 내 장기도 기계로 다 바꿉니다. 그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래요. 이제 폐, 심장 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사람 아니라는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요. 그러다가 다 바꿔도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눈, 귀 이런 것까지도 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때까지도 거의 대다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딱 하나에서 반대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다 사람 아니라고. 뇌. 반대로 만약에 전부 다 사람인데 뇌만 기계로 바꿔서 자기 자신조차도 내 뇌가 이게 기계 뇌인지 아니면 이게 내 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그 사람인데 가족들조차도 모르고 자기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죠. 근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논문의 핵심, 상대편에 있는 이 커즈와일이죠. 구글 기술 디렉터이죠. 현재 이분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분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커즈와일에 대해서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인공지능에게서도 자발적인 의지,
뭐 영혼이라고 그래도 좋고요, 마음이라고 그래도 좋고요. 인공지능에게서도 그것이 창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공지능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이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 책도 사주면 안 돼,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하나라도 도움을 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웬걸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 커즈와일 신디사이저 하나씩 있죠. 그분이 만든 겁니다. 그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최초의 소리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 신디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보급돼 가지고 뭐 PC88이든지 뭐든지 그 시리즈들 교회에 다 있잖아요. 그분에게로 다 돈이 이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기계를 굳이 좋은 걸로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가끔 음성을 쓰시잖아요. 음성을 쓸 때 그 인식률이 계속 올라가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발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뭐 우스꽝스러운 말인 것 같아도 그 상대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정도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지금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촌 성결교회 이렇게 하면은 띠릿 하고 이렇게 찾아주죠. 혹은 내 아내에게 문자 보내줘 이렇게 하면은 문자 이렇게 나 오늘 좀 늦는다고 문자 보내줘 그러면은 문자 쳐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알아서. 근데 그런 인식률이 다음 주가 되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내 핸드폰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업데이트가 돼서 제 발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 그리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몇 달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유튜브든지 구글이든지 검색을 하면 거기에 연관 검색어로 목사가 뜹니다,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커즈와일 이분 영어로 비판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2045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045년에 제가 말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제 강의도 했고 또 발표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외우니까요. 읽으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2045년 정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이제 강의든지 예배든지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한 2039년 정도에 백신이 이제 발명 혹은 발견돼서 그것이 이제 다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게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제 됐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2045년 정도에 이제 개척을 한 도심지의 약간 변두리에 있는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전도가 잘 돼요. 나갈 때마다 이제 전도가 잘 돼서 교회에 많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성도가 늘어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 1년, 몇 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2040년부터 한 5년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왠지 우리 교인들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인데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데 웬걸 어떤 교인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보니까 인공지능이었어요. 내가 전도해서 같이 울고불고 기도하고 같이 그랬던 그 신앙 상담을 하고 그랬던 그 성도가 결국엔 기계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기계였어요. 전원 다. 그래서 이 목사가 너무 비관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만 목을 메고 자살을 하려고 목을 딱 매달았는데 웬걸 자기가 죽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인공지능이었던 거예요. 지금 요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제가 써놓은 얘기인데 요 얘기가 바로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교회 버전으로 제가 바꿔본 겁니다. 2040년 내지 2045년 정도가 되면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이제 블랙홀 주변에 이제 있는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는 바로 딱 그 경계선을 얘기하기도 하고 블랙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기술적 특이점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데서는 204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204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쯤이 되면 커즈와일이 얘기하기로는 그때쯤이 되면 인공지능에게서도 의식이 창발해서 자기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막 울면서 저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점이 될 테고 또 인간도 기계로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11페이지 제일 위에서 제가 써놨는데요. 교회 안에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면 아무리 잘 적용해도 어시스턴트 패스터, 부목사까지는 불가하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시스턴트 패스터까지는 안 될 겁니다. 어시스턴트 패스터까지는. 하지만 어시스턴트 투 더 패스터, 그러니까 목사님의 보조, 비서 역할 정도는 잘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뇌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주의적인 이해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됩니다. 신경과학, 심리학, 특히 인지심리학, 그리고 심리철학. 신경과학이 요즘에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모든 현상들도 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뇌의 현상들이다.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이 모두 다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심지어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것들도 모두 이제 그와 비슷한 종교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쪽 옆에 있는 피들이 빠져서 그래서 약간 이 몸의 발작과도 같은 그런 행동들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요 앞쪽으로 피가 몰림으로써 요 앞에는 이제 환상이나 그런 미래나 이런 꿈을 꿀 때 담당하는 부분인데 요 앞쪽에 피가 몰려서 몸은 발작을 하면서도 황홀경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게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로 본 것처럼 믿게 만든다. 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이제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뇌의 그냥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커즈와일을 포함한 그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은 뇌가 하고 있는 기능을 기계든지 다른 것들로 대체했을 때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뇌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면 즉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깨기가 그냥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예는 이제 중국인의 방입니다. 중국인의 방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이제 중국인의 방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미국인인데요. 미국인을 방 안에다 놓고 중국인하고 대화를 시킵니다. 중국인하고 대화를 시키는데 이제 글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글로 봤을 때 이제 사전을 쫙 주고 그 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답변을 하게 합니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은 바깥에 있는 중국인은 정말 중국인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안에 있는 미국인은 자기가 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로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답변을 해줬을 뿐 정말로 중국어는 한 개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공지능이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느낌을 가지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대고 이제 너 멍청이야 그러면은 이제 차마 그런 말씀을 너무 심하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정말 그럴듯하게 흐느끼면서 정말 사람처럼 대답을 할 수 있게도 되거든요. 요즘 기술로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신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누가 맘만 먹고 여러분들이 설교하신 인터넷에 있는 것들만 다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하지 않으신 그런 발음들까지도 다 유추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 얼굴인 것처럼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 얼굴을 저 화면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게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인공지능으로 입모양이나 뭐나 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마치 내가 없는데 정말 내가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가 보더라도 깜짝 놀라게 지금 그 정도 기술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것이지 정말 목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이고요. 근데 2040년 내지 2045년에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훨씬 더 뒤에 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올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어의 법칙 때문인데요. 무어가 이제 약 70년 전 정도에 우리 컴퓨터가 약 2000년 요쪽 저쪽 때부터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하드디스크가 처음에는 뭐 플로피 디스크였다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면은 처음에 4기가만큼도 굉장히 이제 황송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8기가 쓰면은 굉장히 많이 여유로운 것 같았었죠. 그러다가 16기가 쓰고 막 이랬는데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면 같은 가격에 2배 용량 살 수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요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같은 표면적에 혹은 같은 용량의 2배의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렇게 2배씩 1년 반마다 2배씩 늘어날 걸 예상하고 반도체 라인을 미리미리 깔아 놓았던 그런 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무어의 법칙인데 최근에 네이처 아주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에 하나죠. 네이처의 2016년호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무어의 법칙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이렇게 1년 반마다 2배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꺾였습니다. 꺾였으면 이제 우리가 마치 이제 키가 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가 막 1년에 10cm씩 15cm씩 커서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들은 항상 고민하잖아요. 내가 고3이 돼서 2m가 넘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크면은 고2, 고3 정도면은 아무리 못해도 190은 될 텐데. 근데 웬걸요? 다음 연도에 5cm만 자라고, 그 다음 연도에 2.5cm 자라고, 그 다음 연도에 1.5cm 자라고, 그 다음 연도에 1cm 자라고, 그러다가 한 고1 정도면 이제 170 정도에 이제 멈춰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무어의 법칙이 폐기됐기 때문에 2040년 내지 2045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컴퓨터 성능이 돼서 인간이 뇌가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성능을 기계의 능력이 처리 능력이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주장은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커즈와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분석이라는 reverse engineering이라는 것을 써서 뇌를 거꾸로 분석을 해서 뇌의 기능들을 모두 다 기계가 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시계나 탱크 전쟁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총이나 탱크, 적군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탱크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해를 해서 공학자들에게 그거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설계도가 없어도 그거 분해해서 그거 그대로 만들거나 더 좋은 걸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커즈와일은 이제 뇌를 분석을 해서 뇌의 모든 것들을 뇌의 그런 기제들, 작용들, 메커니즘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다 파악을 하면 뇌의 기능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우리의 뇌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만 바꾸면 그게 사람이냐 아니냐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뇌보다도 더 좋은 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정도에 보면 신경과학에서는 이 쪽에 제일 유명하고 또한 권위자가 리벳이라는 사람이죠. 신경과학자 리벳. 최근에 한 6, 7년 정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리벳 실험의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독일의 연구팀에서 이제 나왔는데 여기 논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리벳 실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6초 전에 그 사람의 뇌를 이제 찍어내는 사진으로 계속 동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디가 활성화되는지에 따라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 버튼을 이쪽을 누를 거냐 이쪽을 누를 거냐를 유의미하게 3분의 2 이상으로 맞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6, 7초 전에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저거를 골키퍼가 저걸 알고 있으면 키커가 어느 쪽으로 차는지 6, 7초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도 역시 약 60% 내지 70% 정도인데 그거 잘 찍는 사람이 잘 찍으면 그거 잘 맞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뇌의 사진이 우리 뇌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색깔들을 입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마그네틱으로 전자가 어떻게 이 MRI도 마찬가지고요. 인위적으로 어떤 그 자기장을 주변에 심어줘서 뇌 안에 있는 전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이렇게 정렬이 되게 해서 그것이 다시금 이렇게 색깔로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뇌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보여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경과학에서 얘기하는 뇌 사진도 전부 다 믿을 것은 못 됩니다. 또한 심리학자 하버드 교수인데요. 웨그너는 의지는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제일 위에 이제 리벳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의지나 이런 결정들은 뇌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뇌가 결정을 해서 몸이 움직이는데 그 중간에 부수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웨거너의 의지 환상론도 거기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심리철학의 물리주의, 환원적 물리주의든지 비환원적 물리주의든지 간에 물리주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체 이원론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종합을 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마무리 있는 데에서 보면 이제 생명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이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의 본질은 결국에는 양자역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더 이걸 풀려면 이게 나와야 돼. 이걸 풀려면 이게 나와야 돼.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양자역학까지 가서 이제 그걸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 혹은 해야 하는 말들 다 전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직접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의 논문들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